산책하기 딱 좋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2023년 올 한 해에도 저물어 갑니다. 놓아야 할 것들에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안고 가야 할 것들에는 무심했던 게 아닐까. 후회가 또 아쉬움이 남아서 글을 써봤습니다. 이 글을 쓴다는 건 나를 돌아보는 행위잖아요.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이는 글자로 드러내면 나의 감정이, 나의 생각이 선명해집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도 하고요. 놓아줘야 할 것들은 흘려보낼 수 있고, 나를 놓아줬으면 하는 것들은 힘을 잃고, 또 잡아야 할 것들은 머무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 글은 솔직한 자기 고백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읽히길 바라면서 쓴 글은 자기 고백이자 당신을 향한 고백일 겁니다. 이 책을 읽는다는 건 그 고백을 듣는 일이 되겠죠. 글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연결됩니다.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에게,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99번째 산책, 우리 산책할래요? 책 읽는 아침. (2023년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초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셨을 텐데요. 올해는 책을 좀 읽어봐야겠다, 이런 다짐, 계획 세우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 계획을 지키지 못하신 분들도 많겠죠. 아직 2023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주말 집에 콕 틀어박혀서 책 읽으면 정말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주말 함께 할 수 있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99번째 산책이고요. 책 읽는 아침 한영인 평론가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추천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뭐 저도 그렇고 청취자분들께서도 참 좋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책을 만나볼까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그 이주의 소설가가 쓴 계절은 짧고 기억은 영영이라는 소설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시는 책이 이주혜 작가의 계절은 짧고 기억은 영영이라는 책인데, 일단 작가님부터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주혜 작가님 어떤 분인가요? 네, 이주의 소설가는 2016년에 창비 시민소설상을 받으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020년에 경장편 자두를 펴냈고, 작년이죠. 네. 2022년에는 첫 소설집 그 고양이의 이름은 길다를 묶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집으로 올해 신동엽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이주혜 소설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소설을 쓴 건 2016년부터지만 네. 그보다 훨씬 더 전부터 번역 작업을 쭉 해오셨어요. 그래서 한 20년간 번역 작업을 해오셨다고 하니까 네. 소설을 쓴 시간보다는 또 번역을 한 시간이 더 긴 셈이죠. 그래서 이주혜 작가가 번역한 책으로는 네. 대표적으로는 그 미국의 시인이자 비평가인 에이드리언 리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에세이 모음 우리 죽은 자들이 깨어날 때, 이 책을 번역을 하셨어요. 아하, 그러니까 소설가로 활동하시기 전에 번역가로 일을 오래 하셨던 이주혜 작가님입니다. 자, 이주혜 작가님의 계절은 짧고 기억은 영영 만나볼 텐데요. 어떤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되게 먼저 이 소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네. 좀 독특한 형식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장편 소설이긴 한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보통의 장편 소설하고는 약간 좀 구성이 좀 다르거든요. 크게는 이 소설은 두 가지의 이야기가 교차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지금의 현재라는 시공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있고, 네. 그것과 나란히
또 주인공이 쓰는 일기가 거기 이렇게 배치가 돼요. 그래서 이 주인공의 이름은 수윤이라는 사람인데 네. 사실 이 수윤이라는 이름은 이 소설 안에는 등장하지 않고 네. 작가의 말에서 이 작가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소설의 주인공한테 한 번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네. 수윤이라는 이름을 마지막에 붙여주고 네. 사실 이 소설 안에서는 시옷이라는 그 왜 우리가 영어 이니셜에 뭐 S 이렇게 쓰듯이 네네. 한글 이니셜인 거죠. 그 시옷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크게 보면 현실에서 어떤 마음에 좀 고통을 겪는 인물이 네. 우연하게 일기 쓰기 모임에 들어가서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를 쭉 자서전처럼 네. 써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과거와의 화해 이런 것들을 좀 도모하는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 우선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형식도 좀 독특하고 사실은 주인공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뭔가 익명성이 보장되는 시옷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수윤이라는 이름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이제 소개를 받고 읽어봤는데 이게 좀 특이한 형식이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일기라는 게 사실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나 혼자만 보는 좀 그런 일기여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공유를 하는 일기인 거잖아요. 모임이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일기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 일기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은 또 좀 특이한 형식으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합평이라고 하죠. 네. 여러 글 쓰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네. 서로의 글을 읽고 평가를 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글쓰기 모임에서는 네네. 여기서는 그 합평 장면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다 희곡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서로의 그 다른 것 빼고 설명도 빼고 네. 묘사 같은 것도 빼고 네. 정확하게 그 발화의 메시지만 딱딱 희곡 형식으로 드러나는 거죠. 네네. 그래서 훨씬 속도감이 있고 그 같이 합평하는 분들의 자유분방한 목소리가 다채롭게 교환되는 그런 활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소설 읽으시면서 형식도 좀 재밌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줄거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이 책의 첫 문장을 좀 소개드리고 싶은데 네. 이 책의 첫 문장이 학살자가 죽은 날 그의 죽은 몸이 운반된 병원에 갔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네. 요새 또 서울의 봄이 뜨겁게 이제 영화계를 달구고 있는데 맞아요. 네. 여기서도 이 학살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죽은 날로부터 시작을 하죠. 네. 그래서 이 첫 문장만 보면 아 이것도 약간 정치적인 이야기인가 보다. 그 학살자에 대한 어떤 뭐 분노 이런 것들을 좀 다루는 소설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소설 안에 여러 가지 현대사의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긴 하는데 네. 이 소설의 초점은 그 사건 자체보다는 그 사건이 일어난 시대를 온 몸으로 통과했다 한 소녀의 개인적인 삶의 내력에 더 맞춰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소설의 주인공인 수유는 우울증과 공황 발작을 겪고 있는 환자예요. 그래서 이제 학살자가 죽은 날 그 세브란스 병원에 간 이유도 사실은 자신의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네. 상담을 하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근데 정신과 의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수윤이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네. 이 학살자가 잘 먹고 잘 살다가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덜컥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막 화를 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의사는 그 얘기를 듣고 좀 그냥 무표정한 얼굴로 근데 그 사람이 사과를 안 하고 죽은 게 네. 왜 환자분 당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건드릴까요? 라고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그 환자 입장에서는 수윤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거죠. 아니 당연하게 나는 분노할 거에 분노하는데 이 사람이 입도 있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 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려워가지고 그것조차 안 하고 죽었냐 하고 더 크게 화를 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되게 건조하고 심드렁하게 한마디 합니다. 환자분은 사과가 중요한 사람이군요. 네. 라고 딱 이제 한마디를 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이 수윤이 뭔가 크게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사실 수윤은 그렇게까지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면한 어려움, 자기의 고통만을 생각했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네. 사실 이 수윤이 이렇게 정신과 상담까지 받게 된 데는 이 남편의 외도가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네네. 자신이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일종의 동지적인 관계를 맺었던 남편이 음. 다른 여자를 사랑해서 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여자를 스토킹하다가 네. 이게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은 사실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 수윤과 함께.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학부모들이 스토킹했던 범인이 운영하는 학원이라고 다 학원을 끊고 네. 이러다 보니까 학원도 망하고. 근데 이제 수윤은 이 과정에서 남편의 사과를 기대한 거죠. 네. 네가 바람피고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사과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편은 끝까지 이 수윤에게 사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다른 여자를 사랑할 뿐이다. 네.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죄는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인공한테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두환의 죽음이 앞에 배치가 되지만 네. 사실 그녀가 화를 내는 이유는 그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이라기보다는 내가 이 일상에서 벌어진 이 사건 때문에 사과를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네. 받지 못했다는 분노가 잠재해 있던 거죠. 그래서 그녀는 이제 그 사실을 네. 의사의 말을 듣고서야 깨닫게 됩니다. 맞아요.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은 막 내가 지금 어떤 상태지? 내가 어떤 생각하고 있지? 이런 거를 막 그렇게 평소에 생각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쵸. 어떤 상황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어떤 이야기, 그게 뭔가를 좀 깨닫게 되는 열쇠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주인공에게도 의사의 이 말, 환자분은 사과가 중요한 사람이군요. 이 말이 좀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네. 의사가 더 얘기를 막 해요. 음. 약물 치료에만 의지하지 말고 운동을 하거나 일기를 쓰는 것도 방법이다. 네. 근데 이제 수윤이 거기서 일기라는 말에 꽂히게 되는 거죠. 그쵸. 왜냐면 이 일기라는 게 자기를 돌아보는 행동이잖아요. 네. 자기의 과거를 그게 하루일 수도 있고 뭐 일주일일 수도 있고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느꼈던 것, 또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또 다 반추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일기를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 인터넷에 일기 쓰기를 검색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연희 방글 스튜디오라는 또 연희동에 있는 한 글쓰기 모임을 알게 되는데 네. 그곳에서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일기를 쓰고 합평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 주인공이 시옷이라는 이름으로 일기를 쓰게 되고 또 등장인물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한 젊은 두 커플인 네. 고슴과 도치 음. 이 두 명이 또 같이 하는 멤버고 네. 또 나이가 되게 많은 70대 남성 마웨라는 마이웨이 노래의 줄임말이죠. 마웨라는 이렇게 네 명이 하나의 그룹을 이뤄서 일기 쓰기 수업을 듣게 됩니다. 네. 거기에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 그림자, 그러니까 림자가 등장을 해서 이야기가 좀 이렇게 흘러가는데 사실 시옷이 쓰는 일기가 주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모임이 결성된 다음부터는 네. 이 소설의 서사가 본격적으로 시옷이 쓰는 일기. 그러니까 이게 일기라고는 하지만 약간 자서전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쭉 이제 돌아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는 일종의 과거형의 일기와 그 다음에 현재의 이야기가 번갈아 가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 시옷의 일기는 자기가 초등학생 시절에 몸담았던 어린이 합창단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네. 아마 그때의 배경이 1980년에 왜 5월 광주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예. 비상계엄이 내렸을 때 아마 그 무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시옷이 어린이 합창단이 방송국에 있으니까 예. 그 방송국에 이렇게 가는 길에 이게 총을 들고 도열에 있는 군인들을 이제 마주치거든요. 그래서 되게 겁먹고 무서워하는 이런 장면이 등장하는데 네. 아마 80년에 그 무렵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시옷의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여성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소설에 나오는 이 어릴 때 그 사람들은 다 이 시옷을 남자인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은 엄마가 좀 뭐 방치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네. 여느 여자아이를 키우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키워요. 옷도 그냥 약간 선머슴 같은 옷을 입히고 네. 머리도 되게 남자처럼 깎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시옷은 아름다운 것, 여성적인 것 이거에 대한 갈망이 되게 강했는데 그래서 엄마를 막 조르게 돼요. 나도 예쁜 드레스 달린 옷 입고 싶다고 네. 막 조르니까 이제 함께 사는 할머니가 애가 오죽하면 저러겠냐 옷 한 벌 사줘라 그래가지고 예쁜 드레스를 입고 가는데 네. 그 드레스를 입고 학교에 가서 바로 이제 또래 남학생들에게 성추행을 당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다시 시옷도 남성적인 그 외양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합창단 지휘자도 이 시옷이 남자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목소리가 얼마나 곱겠어요. 자기가 사춘기가 오지 않은 남성 아이가 이렇게 맑고 고운 목소리로 노래하는구나 하고 되게 칭찬도 하고 이렇게 다 합창단에서 에이스로 막 대접을 해주는데 네. 이 시옷의 가장 큰 두려움이 거기 있는 거죠. 나는 지금 의도치 않지만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네. 이 거짓말이 탄로나는 게 저 총을 든 군인 아저씨보다 더 무섭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 시옷의 아버지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사업이 부도를 맞게 돼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렇게 살림이 넉넉하지 않았는데 어린이 합창단 일을 하게 되면 돈 들어갈 때가 많거든요. 네. 단복도 맞춰야 되고 합창 대회에도 참가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아버지가 사업이 부도가 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챙기기가 어려워지고 나중에는 집까지 팔고 아주 가난한 동네에 있는 허름하고 낡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사간 집에 같은 방 남학생이 그 옆집에 살아요. 근데 그게 워낙 가난한 동네다 보니까 그 윤수라는 남학생인데 네. 편모 가정에서 어렵게 자라는 아이죠. 그래서 제대로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학교에서는 늘 행색이 꾀지지하고 지저분하다고 혼나고 놀림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옷이 집이 망하기 전까지는 절대 뭐 윤수와 어울릴 일이 없었는데 집이 망하고 함께 이웃에 살게 되면서 네. 윤수와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를 해주신 내용이 이제 주인공인 시옷이 일기 쓰는 그룹에 들어가서 이제 써 내려갔던 자신의 과거 이야기였던 거고, 저희가 네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소설이 형식이 좀 특이하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교차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 이일기가 평행하게 진행되는 현재 이야기가 또 존재하죠. 네. 그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거는 남편 석구와의 이제 이혼 이야기일 텐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구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서 이혼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딸과의 갈등이 되게 심해집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모녀 관계가 더 돈독하다고 여겨질 텐데 그 시옷 같은 경우는 워낙 학원 운영에 좀 몰두하고 하다 보니까 이 딸을 많이 챙기지를 못했어요. 네. 대신 그 빈틈을 메운 게 이 남편 석구가 딸을 더 보살피면서 다른 집과는 달리 딸인 혜준과 그 아빠인 석구가 더 친밀감을 느끼는 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그 딸은 마음속에 한켠에 엄마를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네. 이렇게 아빠가 그렇게 스토킹을 하고 막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네. 아빠를 더 가깝게 여기는 그런 지금 관계거든요. 이게 지금 일기와 평행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시옷의 현재 갈등 상황, 현재 이야기가 되겠고, 이 평행선으로 쭉 가던 이야기가 이렇게 합쳐지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가 만나게 되는 접점이 있는데, 네. 그게 여기 소설에서는 엄마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와요. 갑자기 어느 날 윤수 어머니의 부고를 알립니다. 그걸 통해서 윤수라는 아이가 있었지. 그래서 윤수는 지금 어떻게 지내? 물어보니까 원래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되게 잘 나가다가 노동조합 활동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거기서 뭔가 상처를 받았는지 얼마 전에 투신 자살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잊고 있었던 과거를 엄마의 전화를 통해서 대면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도 마음이 안 좋고 그래가지고 동생이 운영하는 그 고향의 카페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함께 윤수의 납골당을 방문하기 위해서 함께 방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둘이서 한때 어울려 놀던 환했던 봄날의 한때를 떠올리는 것으로 소설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책 계절은 짧고 기억은 영영이라는 이주혜 작가의 소설인데요. 자, 한영희 평론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평론가님은 이 책 보고 나서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그게 제비다방이라고 하는 곳의 이야기인데 네. 이 제비다방은 그 주인공의 아버지의 단골 다방이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아버지 같은 경우는 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바깥으로 좀 많이 이렇게
뭐 요즘 말로는 나돌았다고 하나요? 음. 뭐 그랬을 텐데 이 다방이 그 아지트 같은 곳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다방 마담과는 요즘 말로는 뭐라고 할까요? 썸을 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완벽한 뭐 내연 관계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이성적인 호감을 이 서로 은밀히 느끼고 있는 그런 관계인데 네. 이 제비다방이 그렇다면 이제 이 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가정을 좀 파괴하거나 자기 엄마에게 나쁜 짓을 한 그런 사람으로 기억이 되게 될 텐데 네. 그렇게 기억하지 않고 좀 따뜻하고 가슴 아프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마담이라고 하는 여성이 이 시옷을 공주님이라고 불러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빠랑 같이 그 다방에 가면 그 마담이 항상 맛있는 것도 주면서 항상 존댓말을 써요. 존댓말을 쓰면서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공주님이라고 불러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비다방이라는 공간이 낡고 누추한 집에 비해서 훨씬 더 아늑하고 기분 좋은 공간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집이 그래야 되는데 집이 그렇지 그렇죠. 못하고 제비다방이 오히려 집 같은 느낌을 주는 공간이 되는 좀 아이러니가 있는 부분이네요. 네. 네네. 근데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아빠가 그 마담에게 돈을 빌리고 사업이 망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계속 차입을 했는데 그거를 갚지 못하고 도망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어느 날 제비다방의 마담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아들인지 아니면 뭐 연하의 남자친구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갑자기 시옷의 집에 들이닥쳐서 그 아빠의 방을 차지해버려요. 그다음에 되게 불량하고 뻔뻔스러운 사람으로 그려지는데 네. 자기는 뭐 돈만 주면 나갈 테니까 빨리 돈이나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집 안에 들어 누워버린 거죠.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이 남자는 뭘까 싶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겉으로는 좀 되게 불량하고 막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되게 좀 따뜻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엄마나 할머니는 절대 그 남자 근처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시옷은 몰래 그 남자 방에 들어가서 함께 뭐 기타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네. 어른들이 모르는 둘만의 또 친교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당시에는 80년대는 워낙 데모를 많이 할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옷과 시옷의 친구 N이라고 있는데 네. 다 국민학교 학생이죠. 초등학생. 이 애들이 그 시내에서 놀다가 갑자기 데모대에 휩쓸려서 크게 넘어져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군중에게 깔리게 되면 그렇죠. 되게 계속 밟히게 되고 위험하잖아요. 네. 네. 그때 제비다방 남자가 나타나서 시옷과 애니를 구출해서 제비다방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이 시옷 입장에서는 아빠가 사업이 망한 뒤에 처음으로 보는 제비다방 마담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우리 아빠는 이 아줌마 돈을 안 갚고 도망간 걸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네네. 지금 이렇게 마주하게 되니까 되게 뭔가 면목이 없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좀 복잡한 마음이었겠죠. 네. 근데 이제 제비다방 마담의 얼굴도 예전처럼 그렇게 다정하게 대해주진 못하지만 그렇다고 엄청 미워하고 이런 얼굴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야말로 되게 복잡한 심경이었겠죠. 제비다방 마담도 자기가 좋아했던 남자인데 네. 돈으로 얽혀가지고 좀 지금 안 좋게 됐지만 이 어린 아이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어라고 하는 되게 복잡한 심경이었을 텐데 나중에 이 응급치료를 받고 그 마담에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가려는 순간에 시옷은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려고 했는데 입에서는 엉뚱한 소리가 튀어나오게 돼요. 우리 아빠가 돈을 갚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네. 시옷이 고개를 들었을 때 거기에는 한없이 슬픈 표정으로 시옷을 내려다보고 있던 마담의 얼굴이 있었다. 이렇게 문장이 적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슬픔과 애틋함 같은 것들이 이 작은 사파에 네. 잘 담겨 있어가지고 저는 참 마음에 남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아이였던 시절도 있고 지금 어른이 돼서 이걸 읽으면 뭔가 시옷의 마음도 우리 과거의 마음에 있고 또 이 지금 마담의 마음도 우리한테 지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렇죠. 이상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시옷이 엉뚱한 사과를 하는 장면에서 그 정신과 선생님께서 시옷에게 환자분은 사과가 중요한 사람이군요 했던 그 장면이 뭔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긴 하더라고요. 맞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릴 때부터 네. 뭔가의 사태를 대할 때 네. 옳고 그름, 그러니까 사과라고 하는 건 옳고 그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시옷은 옳고 그름이 중요했던 사람인데 이 소설이 쭉 펼쳐지는 걸 보면 네. 세상엔 다 그렇게 옳고 그름만으로 완벽하게 나뉠 수 없는 되게 복잡다단한 마음의 어떤 흐름 같은 게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게요. 이 주인공은 사실 이 옳고 그른 게 중요한데 그렇게 대해주지 않는 사람들과 계속 만나면서 생기는 갈등 이런 것들도 좀 읽으면서 신경 써서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주혜 작가의 계절은 짧고 기억은 영영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을 좀 재밌게 읽으신 분들, 이분들이 또 읽으면 좋을 만한 추천작 간단하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은희경 소설가가 쓴 새해 선물이라는 작품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아, 네. 네, 되게 유명한 책이죠. 1995년에 출간이 된 책인데 지금까지 무려 100쇄를 찍은 한국의 대표적인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입니다.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새해 선물 생각이 많이 났는데 네. 이 새해 선물은 1969년이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소설은 1980년이 배경이니까 한 10년 정도의 시차가 존재하는데 이 새해 선물이라는 작품도 진희라고 하는 그 어린 소녀의 눈으로 바라본 세계를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에요. 마치 시옷이 자신의 눈으로 본 그 당시의 학교나 한국 풍경을 그려내고 있는 것과 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공통점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소설을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은희경 소설가의 새해 선물도 아마 몹시 흥미롭게 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기 때문에 이럴 때 집에 딱 들어가서 책 읽으면 너무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정말 맞습니다. 네, 두 권의 책을 소개해드릴 수가 있게 됐네요. 계절은 짧고 기억은 영영, 이주혜 작가의 책이고요. 이 책 재밌게 읽으셨다면 아주 예전부터 많이 읽혔던 책이죠. 은희경 소설가의 새해 선물까지 두 권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론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산책할래요 99번째 산책이었고요. 오늘 한영인 평론가와 함께 책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페퍼톤스의 바이크 남길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서정모였습니다. 저는 다음 주 산책길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